책상에어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음, 되게 귤 까먹으면서 보냈습니다. 벌써 귤을 까먹어? 무슨? 벌써 한 박스 까먹었어요. 아니, 과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오늘도 좀 주말인데 어. 날이 좀 흐리고 좀 쌀쌀하기도 하고 맞아. 이제 진짜 낙엽이 다 음. 들어가지고 지금 딱 절정인 것 같아요. 음. 등산 가야 됩니다. 가을 뭐 거의 끝물인 것 같은 느낌도 벌써 들고 저도 뭐 대본 잘 쓰고 대본 잘 날리고 하루하루 잘 보냈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대본을 원래 쓰면 한 화수 목쯤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써서 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대본이 잘 써가지고 수요일 날 다 썼어. 와. 그래서 다 쓰고 이제 저장을 하고 끌려고 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다 날라갔. 내가 말하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다시 책을 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왔고 오늘 뭐 마무리 잘 해야죠. 근데 오늘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맥도날드 가서 간단하게 먹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안국역에 맥도날드 있는 거 알아? 몰라. 아 몰라? 안국역에 그 2층짜리 맥도날드 큰 거 약간 막 랜드마크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유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졌더라고. 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만큼 세월을 좀 잘 느끼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 그 신촌역에 맥도날드 없어진 거 알죠? 맥도날드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신촌역에도 그 약간 막 약속의 메카처럼 막 신촌역 맥도날드에서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더라고. 좀 왜지? 슬픕니다. 장사가 안 되겠죠 뭐. 부동산 값도 오르고 하니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헛소리 좀 해봤고 오늘은 슬펐다. 그래. 사라지는 것들에. 그지 내 대본도 사라지고 맥도날드도 사라지고 좀 슬펐다라는 얘기 해보고 표정이 아주 싶었습니다. 오지겠네요. 오늘은 뭐 도덕 감정론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니까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감론의 핵심 개념이었던 동감, 공정한 관찰자,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상 거기가 도감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본이랑 뭐 사실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부작으로 마무리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 포기할 뻔했구나. 아니 포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난 말한 것처럼 내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 악물고 준비해서 오늘 꾸역꾸역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겨울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못 들을 뻔했네요. 하마터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정의가 제3장이었고 제4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4장은 경쟁과 야심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은 비애보다 환희에 더 동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계속 얘기했지만 쾌감에는 더 쉽게 동감하고 불쾌감에는 동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빈곤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인간이 부를 추구하고 빈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빈곤함이 동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동감인 거예요. 이게 도덕 감정론이니까. 그러면 왜 부와 권력을 쫓게 되냐면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애덤 스미스는 정말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단순히 뭐 돈 벌고 노가다 해가지고 생필품을 많이 사면 되겠지만 뭐 청바지 100개 사고 칫솔 200개 사고 한다고 우리가 만족하진 않죠. 인간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무언가 사치품 또는 그것이 주는 이미지까지도 원하게 되니까 이런 말 해요. 상당 부분 불필요한 사치품에도 돈을 쓰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쟁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쟁심의 시작이 어디냐? 남들에게 주목받고 또 동감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래. 모든 인간은 관종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내적 관종이든 외적 관종이든 좀 다를 뿐 누구든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만나서는 어때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약간 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외적 관종이야? 왜? 이유가 있나?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그냥- 성향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남들에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낱낱을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내적 관종인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어떤 말 더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락이 아니라 허영이래. 즉 인간이 부와 권력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동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고
그 마음이 경쟁심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좀 대충 하긴 했는데 그것이 과해지면 흔히 말하는 허영심까지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역시나 그런 경쟁심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또 애덤 스미스의 재밌는 시각이 우리가 부나 권력 같은 것에 동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신분과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권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권력자의 어떤 소식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유명인이나 부자들이 뭐 소식 같은 것 좀 궁금해하고 해? 그랬나? 뭐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더 유명한 사람들에게 좀 귀가 좀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관심과 동감의 경쟁심이 부와 빈곤을 나누게 되고 신분을 나누고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권력도 인정을 하고 그 권력을 부리는 사람도 인정을 하거든. 왜냐하면 사람에게 동감받기 싶어서 무언가 노력을 해서 그 위치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자손들 있죠. 뭐 재벌 3세, 4세 같은 분들은 애덤 스미스는 스스로 노력이 아닌 운적인 요소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쪽이거든. 이런 말 해요. 선조 귀족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게 그 위치를 차지했지만 젊은 귀족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교육을 통해서 처신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고 사소한 재능이 부와 권력의 큰 지원을 받아서 그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되게 뭐 그런- 재벌 2세들이 타고난 속성만이 아니라 뭐 재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뭐 경영 세습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잖아. 그 인정하지 않는 편이야? 네, 저도 자격 없는 그 경영 세습은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물론 자격이란 것도 기준에 따라서 되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요즘 개차반인 사람도 한 기업 우두머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맞다고 동의합니다. 아, 그래 좀 올바르지 않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봐서 뭐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막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그 당사자의 입장이 돼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겠죠. 자신의 의지가 아닐 텐데 그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한테도 조금 족쇄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 뭐 예를 들면 뭐 경영자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재벌가 자식분들이 막 자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스스로한테는 좀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어쨌든 이런 물려져 내려오는 권력을 비판을 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낮은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냐? 좀 슬프지만 이런 얘기해요. 낮은 지위의 사람은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는 미덕을 갖춰야 된다. 노동이나 지식 같은 걸 해서 자수성가하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고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방법을 주긴 하는데 중류 하류 계층의 사람이 미덕과 재부를 획득하는 방법은 직업에 진실하고 능력을 키우며 정직하고 꿋꿋하게 절제하는 경우다. 뭐 위로가 되진 않죠, 딱히. 어쨌든 뭐 방법을 주긴 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애덤 스미스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인간은 안 좋은 일, 빈곤보다는 좋은 일, 뭐 부나 권력에 더 동감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부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나 권력은 단순한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경쟁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사회의 규칙이나 신분을 나누는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나쁜 측면도 있겠죠. 이런 말해요. 계급차별과 질서 확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가 뭐 부나 권력을 얻는 방법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반대편에는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 같은 게 있겠지. 뭐 아첨하고 뇌물 같은 거 바치는 게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애덤 스미스는 당연히 그런 부정부패하지 않은 스스로의 덕을 갖추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 하지만 어떤 것도 또 얘기를 하냐면 큰 목표를 위해서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정정당당함이 당연히 공정한 관찰자의 인정을 받는 행동이겠죠. 달리기의 예를 좀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훈련을 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이뤄야지 상대방을 민다거나 발목을 접질르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애덤 스미스의 경쟁과 야심의 키포인트는 바로 정정당당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고 독점 같은 것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독점이라는 게 공정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사회에 혼란을 만드는 행위라고 봐요. 뭐라 볼까? 그 공정하지 않은 일이 왜 발생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오히려 보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인정하는 거는 분노에서도 그랬지만 야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어된 야심을 인정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쟁심을 이용해서 부와 덕에 이르는 길을 애덤 스미스가 설명해 줬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해봐. 그래서 상류층에 올라갔어. 그럼 거기서 경쟁이 끝일까요? 아니 거기서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 시작되지. 그죠? 이게 좀 재밌는 게 분명히 지금의 상류층 또 올라가서 이제 노력을 해서 갔을 텐데 거기서도 일단 이건 좋게 봐. 애덤 스미스는 바로 경쟁의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일단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게 보통 뭐라고 보냐면 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좀 찝어주는데 오히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공정함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서는 그게 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윗사람의 변덕이나 호감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첨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곳이 상류층이라고 보고, 당시 애덤 스미스가 유럽의 상류층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나라에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법을 무시한다. 다는 아니지만 보통 권력을 갖게 되면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뭐 음주운전하고 경찰관 때리고 해도 국회의원 아들이면 막 체포도 안 당하고 하잖아. 여기서 애덤 스미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경쟁심 좋고 그게서 높은 위치까지 가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이나 허영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도 항상 공정함을 잊지 말아라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쟁과 야심. 다음은 제5장. 제목이 비밀이거든요. 타이틀 명이 뭐 동감이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비밀로 하고 5장 마지막에 제가 낱낱한테 물어볼게요. 5장 제목이 무엇일지 맞춰보면 돼요. 아 이거 그 비밀이 아니라 진짜 비밀이라서 비밀이라고. 비밀이라서 비밀이고 나중에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봐. 야. 일단 내용은 효용성과 욕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효용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다라는 뜻이겠지.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욕망이 생기고 보통은 그게 나에게 필요한지 효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은 꼭 그렇지만 않죠. 효용성과는 상관없이 뭐 물건을 예로 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여부보다는 좀 헛된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낱낱은 그런 적 있어요? 많죠. 더 많은 남들이 화분. 보는 약간 쓸데없는데 예쁜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쓰레기. 그걸 애덤 스미스가 지금 혼낼 거예요. 어떤 말 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효용받게 하찮은 것에 돈을 쓰는가? 불편한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거야. 인간의 모든 요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찮은 물건에도 욕망을 느끼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지. 더 나아가면 우리의 생존 본능과는 좀 무관한 것까지도 얻기 위해서 막 인생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생필품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이 되죠. 하지만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진 않거든. 권력을 계속 쫓게 된다고. 애덤 스미스는 대저택의 비유를 드는데 나나또 4인 가정인가요? 동생 하나 있지. 5명. 아 5이야? 동생 둘이야? 동생 둘. 아 5이구나. 저는 엄마 아빠 누나 저 해서 4인 가정인데. 누나 있어요? 처음 알았어. 잘 기억하란 말이야. 아니야. 어쨌든 4인 가정. 막내야? 저 완전 막내예요. 집에 안에서 귀여운 막내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상상하기 싫어. 어쨌든 4인 가정을 예로 들면 집을 산다라고 하면 뭐 방 한 3개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하면 효용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더 큰 방, 더 큰 집 같은 거 원한다고. 이것이 인간의 천성에 내재해 있다고 봐요. 인간의 본성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월등한 안락이나 기쁨보다는 쾌락을 촉진하기 위한 무수한 인공적이고 우아한 물건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관찰자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느낀대.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지만 행복의 수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즉 허영심이 자신과 또는 관찰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애덤 스미스는 당연히 이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겠죠. 바로 자기기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자기기만은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천성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경작하거나 집짓거나 국가나 기술이 발전하는 게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특히 부자의 예를 들어주는데, 당시에는 뭐 부자 하면 땅 많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니까 지주의 예를 들거든. 이런 예를 들어요. 지주가 자신의 땅을 보면서 형제들의 궁핍에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위의 용량은 거대한 욕망에 비례하지 않는다. 부자가 쌀을 많이 갖기 원한다고 해서 그거 부자가 다 못 먹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잉여 부분은 농민이나 하인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다. 뭐 부자가 예를 들면 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100kg의 쌀을 만들었다고 봐. 근데 부자가 100kg 다 못 먹죠. 한 10kg를 먹고 90kg가 남으면 그게 그 부자의 하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자는 단지 가장 좋은 부분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부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게 된다. 무의식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라고 보거든. 악수 효과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애덤 스미스 제5장의 제목이 뭘까요? 도덕감정론. 뭔가 알 수 없는 손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손. 지금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구만. 아니야? 생각 못했지. 아니 맞아, 맞는데 되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는 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생각하고 있었다고. 어쨌든 제 5장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도감론에서 딱 한 번 등장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여기 등장하거든. 이게 뭐라 그럴까? 여기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국부론에 가서 더 개념을 키우게 되는 거고, 도감론에서는 보통 생필품의 자연스러운 분배 같은 개념으로 쓰였고, 국부론에서는 약간 국가의 이익 증대, 최대 이익 증대 같은 느낌으로 쓰였어요.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냐면,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에게 나눠주면서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 사람이 없게 했다. 육체와 안락, 마음의 평화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에 다들 머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할 말이 좀 더 있긴 한데 마무리할 때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제 5장 빼놨나요? 제 5장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 마무리. 제 6장 강인함과 연약함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강인함과 연약함은 간단히 정리하면, 연약함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없는 상태예요. 타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먼저 떠올리고 평가에 휘둘리거나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거든. 또는 전층안에 나왔던 공정한 관찰자의 명령을 잘 무시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타인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래. 반대로 강인한 사람은 평정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말하겠죠. 자기억제를 잘 갖춘 사람이라서, 이런 자기억제를 잘 갖춘 사람은 분쟁, 불공정에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멘탈 관리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억제가 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즐거움과 자부심도 크게 된다. 고통과 불행은 자기만족으로 꽉 찬 사람에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낱낱은 스스로 볼 때 강인한 편이에요, 연약한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 이렇게 좀 자존감이 높은 시기랑 자존감이 좀 낮은 시기가 되게 번갈아 가면서 오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평정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약한 사람이네요. 평정심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네. 항상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면 한 중간쯤으로 봐줄게요. 좀 좋게 봐가지고. 좋습니다. 저도 약간 나나 마셀에 좀 동의하는 게, 남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쪽에서는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을 좀 무시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뭐 항상 그렇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섞이다 보면 좀 이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인간적인 모습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 약간 그런 것 같아. 사람에 따라도 다른 음. 게 약간 처음 보고 나랑 아예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시선은 잘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이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약간 그 사람의 시선을 약간 더 생각하는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좀 슬프긴 한데 그게 인생이니까. 어쨌든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 누명을 쓴다든가 주위에서 모두가 등 돌린다든가 하면 평정심이 깨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물주는 타인의 감정과 판단을 존중하도록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즉석 재판관이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타인의 동감 여부가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만 그게 정말 자기가 한 게 아니거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미 남들은 등을 돌렸지만 내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게 한 번 더 상소를 할 수 있대요. 동기 없는 비난에는 스스로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어를 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타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중립적인 내부의 방관자가 우리를 옹호해 준다라고 합니다. 즉 심리적으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네가 정말 아니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네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왜 3심 재판 받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억울하다고 하면 상고할 수 있듯이 조물주도 인간 내면에 스스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스스로 이렇게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봐. 좀 힘들어? 나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스스로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멘탈 관리 좀 잘하면 그런 게 약간 용기 같은 거라고 또 보고 어쨌든 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2심은 공정한 관찰자라고 보고 대법원 제3심은 뭘까요? 2심에서 아무리 공간이 나를 인정을 해줘도 낱낱의 상황처럼 현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우리를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관념을 끌고 와요. 내세관. 네가 정말 억울하겠지만 죽어서는 제3심의 재판을 통해서 복받을 거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좀 안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을 잘 지키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좀 떠밀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역경에 처해 있다면 혼자 탄식하지 말고 친구들의 관대함에 의지하지 말고 사회로 돌아가라. 나의 불행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적을 사귀는 것조차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라. 조금 모질지만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만약에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아첨하는 사람과 있지 말고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도덕 감정이 가장 부식되기 쉬운 것은 관대하고 편애하는 방관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충고 잘 들었죠? 너무 가까이 있었어. 항상 멀리하고 순경이 있을 때도 잘 노력하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제6장 강인함과 연약함입니다. 제7장 유행과 관습이 나오거든요. 인류의 도덕 감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일치되지 않은 의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즉 지역이나 나라별로 도덕적 판단이나 감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관습과 유행 때문이라고 봅니다. 관습과 유행이 예술이나 물건 같은 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유행이라고 하면 뭐 옷 같은 거 떠올리는데 우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검투사 시합 같은 거 하잖아. 서로 칼 쥐어주고 서로 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한테 사자랑 싸우라고 하거나 하죠. 당시에는 그게 뭐 딱히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던 건데 현실에서 지금 현대 21세기 와서 서로 칼 쥐어주고 현실판 오징어 게임 하라고 시키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비판하죠. 비판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징어 게임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아, 안 봤어? 저도 안 봤는데 이미 스포는 다 당해가지고. 다 네.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치, 나도. 아, 그 스포한 사람들 때문에 그 막 이랑 그 막 이정재 봐가지고 좀 슬프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듯 유행이라는 게 사람의 인식 또는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는 행위 방식은 그 국민이 처한 환경에 어울리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도덕 감정이나 관습이 유행에 왜곡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얘기를 들어주냐면 아기를 죽이는 관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 어른들이 당연히 아기를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인데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기도 했대요. 부모의 사정으로 아기를 죽게 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 우선 현실적으로 그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아기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좀 귀속되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아기 자체를 좀 완성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고. 걔네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도덕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서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는 관습이나 유행이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했다라고 애덤 스미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나 편의의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습은 뭐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습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정의에서 했던 것처럼 정의를 건물로 치면 기둥이라고 했죠. 정의가 없으면 건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관습이 있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기대한다. 애덤 스미스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좀 도덕적 판단이 관습이나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데 나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면 고대 이제 아메리카인들 떠올려 보면 인신공양이나 인육 섭취 같은 것들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반이었거든요. 이거 사회문화 시간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 상대주의. 저는 그때 배운 그거대로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얘기라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지향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아예 박혀 있어요. 세뇌로 딱. 인정할 수 없다는 왜냐면 우리 느낌이야? 담임 선생님이 사회문화 썸이었거든. 담임 선생님 좋아했구나. 그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저도 일단은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본 순간 너희들이 뭐 인육을 먹어가면서 다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 개입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어떤 조건이나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걔네들한테도 뭐 이유가 있긴 할 거야.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가축이 없어가지고 단백질 섭취가 힘들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뭐 인구가 너무 많았다고 보거나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발견한 이후부터는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말을 좀 했는데 만약에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지만 애덤 스미스는 그런 말 하거든요. 도덕적 감정에 유행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습관과 교육에 의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있는 범위와 인정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고 봤어요. 이런 시대, 환경, 직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즉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역시나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할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제가 나중에 죽어서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가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제 7장 유행과 관습입니다. 다음은 죽어서도 만나야 해? 한 번은 봐야지. 죽어서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제 8장 애착과 이기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자신을 돌보도록 권장한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분명 타인보다 자신을 돌보는데 유능하대. 그쵸.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의 기쁨과 감정에 타인 것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로 그게 넘어간다고 보거든. 자기 가족에 대한 동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고 확고하고 소위 애정으로 불리는 혈육 간의 이런 정을 습관적인 동감으로 본대. 그럼 만약에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못 지내는 상황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럴까 애정이 좀 덜할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조금 덜 할 뿐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일반적인 법칙 같은 거로 본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릴 때 헤어진 가족 사이에. 저는 좀 그런 게 반대되는 입장인 게 같이 산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저 자주 보거나 나한테 애정을 준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은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애정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애정 같은 게.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랑 안 지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으면은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막 그런 애틋한 감정이나 뭐 이런 애정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 뭔가 애덤 스미스가 그 무조건 생긴다고 보는 게 아니라 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약간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이런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드는 거거든.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것을 확장을 어디까지 시키냐면 어릴 때 부모와 떨어지는 것, 뭐 유학 같은 거 갈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되게 나쁘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사회의 가정 윤리와 도덕을 손상시킨다고 보거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더라도 필연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 상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상해주지 못한대.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맞는 말인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부모님이랑 함께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래들과만 지내다 보면 그런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해서 심리적인 위축감이 되게 생긴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가정을 통해서 가정 자체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고 있고 이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애정이나 관심, 도덕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본 단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노 사회로 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왜 그런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거 기억나요? 핵가족 이런 거? 맞아.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 그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나노 사회가 되고 있다. 그지? 막 1인 가구 같은 게 생기니까 떠올려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대가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뭐 기본이고 현대 갈수록 뭐 핵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배웠던 것 같고 아마 핵가족 제도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배웠던 것 같아. 요즘에는 나이 먹으면서 더 뭐 1인 단위 이런 것들 더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런 거에 좀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지금 1인 가구라고 보면 되니까 오히려 1인 가구 좋아하시잖아요. 아니네요. 저희 3인 가구인데요. 3인 가구구나. 저도, 1인 가구죠. 1인 가구들로 이루어진 세계 모르겠네. 저도 1인 가구인데 저도 좋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애덤 스미스는 우리를 비판하겠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회의 안정 질서는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타인을 돕는 것보다 사회의 기본적인 기초 단위인 가정을 먼저 돕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을 먼저 챙기고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거거든. 자신 스스로에게 애정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넘어가고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가족 넘어서 친구, 뭐 사회로 넘어가겠죠. 이런 체계는 개인, 가족, 친구, 사회, 국가로 순으로 애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애정의 강도는 약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보통 우리 같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을 막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영웅을 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화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여기까지 해서 제8장 애착과 이기심. 다음은 애덤 스미스 3부작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9장 행복인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나라에서 타인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을 구성한다. 이웃의 행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나의 행복, 타인의 행복 모두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참된 행복을 부나 지위의 획득에는 없다라고 단언해요. 그것을 추구하는 개인의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거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필품 같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어떤 허영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의 조건으로 이런 허영을 경계하는 것을 먼저 안내해주고 불행과 혼란의 최대 원인을 하나의 상황과 다른 상황의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봐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지. 보통 뭐 안분지족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상황을 비교하는 탐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사치스러운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불행과 고통,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뭐냐? 낱낱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완전 애덤 스미스의 행복이랑 다를 것 같은데. 말해봐. 저는 되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약간 음.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 가지라도 하면은 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취향이 확고하고 그런 예쁜 쓰레기 같은 걸 좋아하는 게 종류가 많을수록 행복해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수단을 더 그래서 많이? 그 행복의 조건이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아는 거랑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실행력이 있는 게 그 두 가지가 약간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거는 뭐 일상을 좀 잘 유지하면서 소소한 것들을 찾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 그게? 일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없을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일상이랑 좀 분리를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고 있으면 약간 그런 일상이랑 분리돼서 나를 생각하는 거야. 아, 행복을 좀 따로 떼놓고 맨날 진짜 개 빡치고 막 다 엄청 싫은 하루가 있었어. 근데 그 하루 중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한 거야. 그러면 그냥 그래도 만족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은 빡친 거 아니죠? 지금 말하면서 약간 빡친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약간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지 이렇게 그냥 어차피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오토바이가 확 지나왔어.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렇게 막 근데 그런 게 요즘 많아 엄청 좀 길을 갔다가 약간 그냥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 많고 배달 아저씨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빡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뭘 하나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제 일이었는데 내가 결제를 요즘 키오스크로 하잖아. 근데 그 전 사람이 키오스크로 이렇게 결제를 해놓고 간 거에다가 더해서 내가 결제를 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을 것까지 다 시킨 거지. 이제 그거를 나는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혹시 이거 시키셨어요? 이러면서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이러니까 내가 주문을 잘못했던 거지. 그걸 굳이 자기가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그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지. 소소한 친절. 그러니까 그 행복 때문에 약간 하루가 그냥 좋게 마무리됐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비유를 좀 드니까 이해가 되네. 얼마나 화났으면 지금 마이크를 계속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도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행복은 마음의 평정과 향유의 가운데 있다고 보거든. 보통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뭐 중용, 무동심 이런 거 들어봤죠. 아타락시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봅니다. 너무 좀 원론적이긴 해서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덤 스미스를 보통 경제학자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된 이론을 많이 폈다라고 보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도감론이 있어요. 개인의 마음의 평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의 물질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좀 인간적인 학자고 이건 좀 번외인데 행복은 여기까지고 재밌는 게 있어서 갖고 왔거든. 도감론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애덤 스미스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예로 들면서 그 직업들을 평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학자의 평가가 나오거든. 수학자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보는데 애덤 스미스가 발견한 것의 진실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에 무관심하대. 그래서 여론에 지배되지 않고 명성을 위해서 분파나 파벌을 만들지 않는 되게 특이한 직업이다라고 본다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직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소설가든 아니면 뭐 장사를 하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남들의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직업의 형태거든. 근데 서로 엮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수학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도 좀 신기했나 봐, 이 수학가라는 직업이. 왜냐면 수학자는 자신이 수학적인 문장으로 무엇이 맞다라고 아니면 틀리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중요하지가 않대. 왜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세운 수식 안에 모든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남들의 인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밝힌 명제가 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학자는 파벌이나 집단은 또 필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지금 현대에 와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막 직업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고 많이 하잖아. 그럼 거의 항상 수학자가 1등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거랑 같아요. 수식으로서 증명을 하면 남들의 평가가 상관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은 진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평가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어떤 해안이라고 할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런 걸 보고 좀 놀랐고 수포자예요. 그렇죠. 저도 수포자인 게 이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자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수학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그냥 배울 점을 좀 알면 되겠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태도에 어느 정도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을 자신의 권한으로 좀 알고 남들에게 좀 휘둘리지 않는 삶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평정으로 돌아온대. 즉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공정한 관찰자와 일치될 수 있는 또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세우는 것 마음의 평온을 행복이라고 봅니다. 동의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같은 침대 에이스 같은 침대 삶을 같은? 살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이론에만 좀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맞는 답을 주는 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덕감정론 3부작의 마무리 제9장 애덤 스미스의 행복론 마무리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도덕 감정론이라고 딱 했을 때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게 많고 멀리 있지 않고 진짜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다 이야기였구나 약간 그래서 이런 거를 글로 잘 정리한 학자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나나한테 이 질문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거의 뭐 애덤 스미스한테 빙의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고 런타임이 근데 좀 길어서 좀 힘들긴 했지. 들을만했어?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진 않고 그냥 저도 다시 좀 책 펴고 대본 쓸 때 솔직히 좀 화가 나긴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한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합니다. 나 이건이 잘 잘 알아듣기 쉽게 약간 풀어서 얘기해줘가지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 칭찬 고마워요. 저도 나중에 칭찬 해줄게. 정리를 할게요. 마무리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군이 애덤 스미스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한 학자인 것 같아. 인간 행동의 모든 이유를 좀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 행동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 또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 개만 말해볼게.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 이때가 18세기거든요. 170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였다고. 애덤 스미스가 36세에 1759년에 도덕감정론을 썼는데 그러면 실제로 쓴 건 훨씬 더 이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인간은 자기가 살던 환경이나 시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자본주의의 폐해가 지금이나 20세기처럼 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국부론 같은 데도 보면 흔히 말하는 자본가가 일으키는 폐해라든지 뭐 복지 문제, 임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면만 강조한 부분이 있고 위에 나왔듯이 부자가 100kg의 쌀이 있다고 10kg만 소비하지 않죠. 그것을 다른 데 재투자하거나 자기가 저장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소비를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잘 못 돌아가는 현실이 있잖아. 그런 것을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못했고 당시가 흔히 말하는 대지주나 농업 인구가 무너질 때거든.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약간 좀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 농업을 먼저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자본론에 국부론에 많이 보이고 도감론에서도 이런 근대적인 내용이 잘 안 보인단 말이지.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번 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모든 것을 감정의 영역에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솔직히 본편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좀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이 볼 때는 약간 좀 억지 같은 주장도 있어요. 경제적인 원리까지도 감정 영역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동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신에 대한 관념이 좀 충실할 때단 말이야. 그다음에 약간 책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조물주의 섭리고 신의 원리고 신의 뭐 아량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설픈 개념을 자꾸 중간에 끼워 넣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 되게 좋은 이론인데 굳이 그런 표현을 넣었을까 해야 되나? 하지만 뭐 그때는 그랬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또 사회를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기도 하죠, 솔직히. 너무나도 인간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모습에도 좀 따뜻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 스미스의 이론 중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보통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관점을 바꿔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몇 건이 있는데 물론 이전에도 뭐 허치슨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보통은 인간의 감정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성에만 좀 집중해오던 형태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의 본 모습인 감정이라든지 심리에 조금 집중을 했고 그래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학자가 아닌가? 사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해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했던 학자가 거의 애덤 스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대단하지. 마지막으로 애덤 스미스의 변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애덤 스미스 하면 자본주의 폐해를 좀 용인해준 학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몇 번을 반복했지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좀 따뜻한 손이에요. 경쟁과 야심에서 나왔지만 자본가의 부정한 야심을 경계했고 공정한 관찰자에서 얘기했지만 공간의 인정을 받는 안에서만 이기심을 허락했다고. 또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처벌받아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애덤 스미스 개인 인생사를 좀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완벽주의자거든요. 첫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애덤 스미스가 책을 크게 2개 썼지. 도감론, 국부론. 그리고 죽기 전에 책을 하나 더 쓰다가 다 못 쓰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법률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 나와 있을까요? 다 혹시 불태우고 죽었나요? 있긴 한데 애덤 스미스가 쓴 게 아니야.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책을 다 못 쓰니까 친구한테 그거 다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해요. 근데 친구가 그 대본을 받고 너무 아까울 거 아니야, 원고를 받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유언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 불태운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애덤 스미스가 교수를 오래 했죠. 그 교수에서 강의하던 것들 중에 노트 필기했던 학생의 노트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재정리를 해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은 아닌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했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좀 있고 또는 자기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이 완성시키는 걸 경계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패단 같은 걸 인정하고 싶었지 않겠죠. 그런 변호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애덤 스미스 어떤 좀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인정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다 인정해줬잖아. 인간이 왜 저래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니까 그래라는 식으로 좀 우리를 좀 안아주죠. 연약함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중에 하나면서 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니까 연약함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공정한 관찰자를 잘 이용해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을 해주고 동감을 바탕으로 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인한 사람이 되라. 그런 식으로 좀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이걸로 해서 오늘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마무리하고 난 또 거의 지금 5주째잖아. 한 달 동안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주에는 조금 여유 있는 주제로 돌아오기로 했죠. 저희는 다음 주 소설 특집입니다. 낱낱이 그 작가님? 이거 스포잖아. 이거 삐처리 해줄게. 어떤 소설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